네,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 축소 이후에 또 각국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풀어내고 있는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다소 냉정한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돈을 푼 만큼 그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짚어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돈을 풀었는데 일단 실물 경제로는 유입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네. 양적 완화를 종료할 경우에는 경제의 타격이 더욱더 클 수 있다라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글로벌 양적 완화 통화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MTN의 김종을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결국 양적 완화를 쓰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서도 확인했지만 결국 신수요 창출이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왜 냅니까? 빚을 내는 것은 결국 소비를 위한 빚이거나 아니면 투자를 위한 빚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민간 수요, 민간 대출이 증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양적 완화의 그 가장 기본 컨셉이라고 봐야 되는데, 현재 이렇게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신수요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일부 산업은 나타나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 대책이 아무 쓸모가 없었던 거죠. 물론 침체를 막고 그리고 경제를 어느 정도 부양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원래 기대했던 애초 효과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어떤 곳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재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물가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오늘 발표된 유로존 물가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생산자 물가는 아직 완만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수입 물가 상승과 함께 전반적으로 유가의 반등이 CPI를 끌어올리고 있는 양상이어서 이게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유가와 CRB 지수를 보시면 이미 지난 1분기에 바닥을 찍고 2분기에는 주로 상승 방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WTI 기준으로 또 연중 최고점을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100달러 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그렇다면 이제 유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들도 최소한 중립 이상으로 돌아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기저 물가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반등 내지는 현재 국면이 유지가 된다라는 시각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디플레 심리가 사라짐으로써 어느 정도 시장에 이 금리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디플레 심리 때문에 채권에 계속 투자하고 마이너스 금리에도 투자하던 사람들이 급격하게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오늘 독일 국채 10년물 수익률의 일간 변동폭이 30%였습니다. 물론 워낙 금리가 낮으니까 조금만 반등해도 이렇게 일간 변동폭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만, 독일 국채가 그것도 10년물 국채의 하루의 변동폭, 금리의 변동폭이 30%를 보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뭔가 시장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채권 시장의 불안감 자체가 계속 퍼지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채 10년물이 이 최근 한 일주일간 계속 내려왔는데요. 이틀의 반등으로 최근 5일간의 하락을 모두 뒤집어 엎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결국 금리가 계속 올라가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걸 이제 긴 시각에서 보면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면서 회복되니까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한데요. 짧게 보면 단기적으로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의 폭락이기 때문에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 양적 완화가 끝나서 미국의 FRB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 채권 매도가 나온다, 이런 식의 시각을 가지게 되면 채권 시장의 매도가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성장률이 올라가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채권 시장 붕괴에 대한 우려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물가와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계속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돈을 풀지 않는 것보다 돈을 푸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애초에 달성을 하려고 했었던 목표치를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물가와 채권 시장 꾸준히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유럽이나 다른 일본 국가들에게까지 비슷하게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유럽이나 일본은 지금 당장 줄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분간 유럽과 일본의 양적 완화는 미국과 상관없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은데요. 다만 이것이 초반에 이제 유럽이 QE를 했을 때, 그리고 미국이 QE를 했을 때만큼의 유동성 효과를 줄 것이냐? 이건 이제 불분명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과 일본이 QE를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과거만큼의 유동성 장세 효과는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핵심이고요.
또 자신들의 내수 시장이 뭐 붕괴되거나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실제로 양적 완화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그동안 우리가 이제 떨어지는 일종의 부스러기를 바랬던 건데 이런 부스러기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강달러 상황에서 우리나라 통화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질 가능성, 이머징 통화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기본적인 컨셉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유동성이 워낙 많이 유입이 되었고 실제로 금융기관들의 규제가 상당히 덜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머징 마켓에 투자했고 중국의 성장에 투자하면서 우리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이런 부스러기들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국내에 강력하게 유입될 가능성은 과거 대비해서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당장 매도하고 우리 시장을 떠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2010년도, 2011년도에 외국인발 랠리가 나타났던 것처럼 강력한 매수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는 서서히 좀 접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저희가 또 한번 실감을 할 수가 있었죠. 현대차를 비롯해서 주요 자동차주들의 유동성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일단 뭐 판매가 부진했다, 그리고 엔화 환율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최근 글로벌 자동차주들의 흐름은 또 어떤지도 짚어보도록 하죠. 최근 어떤 양상 보여주고 있나요? 최근 자동차주들의 전반적인 움직임, 환율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컨셉은 저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사상 최대 판매가 나오는데도 주가가 밀리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저성장 컨셉이거든요. 지금 그 국가 환율을 가리지 않고 다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포드 GM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리콜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좋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니까 그럼 일본 자동차들은 폭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동차들의 주가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성장 컨셉이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는 현대차를 제외한다면 독일 자동차들이 최근에 굉장히 부진하다라는 거죠. 물론 그동안 오름폭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에도 주가의 이제 흐름을 보면 그렇게 나쁘게 볼 수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계속 저점을 좀 붕괴시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자동차들의 전반적인 시각은 성장 둔화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자동차 판매가 부진한 것, 현대차에서도 단연 주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너무 과장되게 반응한 것 아니냐 이런 네.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현재 구간에서 현대차의 이 반응은 조금은 좀 오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현대차의 주가가 가장 좋았던 2013년도 그리고 2014년도까지도 이렇게 나쁘진 않았었는데요. 어쨌든 이때 ELS가 엄청나게 많이 발행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주가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 대부분 ELS 같은 경우에는 락인 효과 자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락이 풀리게 되면 이 녹인 효과 자체가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하단에 그 영역을 설정해 놨는데 이 하단 영역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손절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저께 10%라고 하는 주가가 이렇게 밀려버렸던 건 아마도 이와 같은 ELS 물량들이 계속 매도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장외 옵션으로 설정해놨던 가격이 깨지게 되니까 이와 관련돼서 들고 있는 현물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대차는 굉장히 많은 ELS 물량들이 여기 잠겨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매도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수급 요인에 의해서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단기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앵커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저는 환율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수 쪽에서도 부진한 모습인데요. 이건 앞으로도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세계 그 어느 국가에서도 하나의 단일한 자동차 그룹이 이 시장 점유율을 70%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의 외국 차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낮아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기대했던 중국 효과도 없다라는 거죠. 중국 쪽에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중국이나 이머징 마켓 쪽에서의 판매 부진이 결국 부담이 되면서 기본적인 컨셉은 판매 부진 자체가 가장 부진한 요인이고요. 거기에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 더해지면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투자 전략 쪽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단기로 보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력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기적인 전략은 박스권 돌파가 쉽지 않으니까 단기 반등 시 오히려 박스권 고점에서 또 저항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비중을 줄이는 게 답일 것 같고요. 정말 초장기로 뭐 2, 3년 이상을 본다? 그러면 하락 시에 비중을 담는 것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는 기관별로 투자 전략이 다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현대차와 같은 대형주가 이렇게 10% 이상 하루 만에 빠지는 일도 쉽지는 않은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에 대한 투자 전략 저희가 이어지는 코너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장 선전략에서 함께하겠습니다.